이걸 직접 강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피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원적으로 보면은 어원적으로 그걸 히라보로 영어로 하면은 etymologically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 어원적으로 근원을 보면 소피스트 이 괄호 속에 있는 그 히라보를 읽으면 소피스테스 발음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소피스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영어에. 이란 말은 지혜를 뜻하는 히라보 소피아라는 말에서 나왔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를 히라보로서는 소피아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한다. 그런데 또 이런 말까지 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니까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로고스가 히랍사상에 나오는 로고스냐 아니냐에 대해서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히브리 사상에서의 그 호크마에서 유래가 됐다.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권위 있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러면 왜 호크마라고 하지 로고스라고 했느냐? 이제 그런 의문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저런 것을 비교해서 그 만약에 호크마가 히라보가 아니기 때문에 호크마를 쓰지 않고 로고스를 썼다면 왜 소피아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로고스는 남성인데 소피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쓸 수가 없다. 그렇게 학자들 가운데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로고스 히랍 사상의 로고스를 히브리 사상의 호크마와 연결시켜서 발전시킨 것이 요한의 로고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나 뒤에 가서 제가 요한복음이나 또 사도행전 같은 것을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혜를 히라브로는 소피아라고 그러고 히라브로는 호크마라고 그런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지혜가 뭡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우리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가 바랄 모든 것입니다. 바랄 모든 것을 문자를 써서 얘기하면은 레티너로는 숨문 본음, 영어로는 the highest good, 우리말로는 최고의 선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그게 뭐냐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정의요 우리가 바랄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좀 얘기가 딴 데로 빗나갔습니다만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원래의 뜻은 소피스트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 히란 말로는 소포스라고 그럽니다. 소포스 또는 지혜의 선생이라는 뜻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원래 뜻은 그랬을 거라 이거예요. 실제로 시인들을 비롯해서 고대 히랍의 7현인들 중에 한 사람인 솔론도 소피스트라 불렸고 자연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 다음 시간에 소크라테스 합니다. 심지어 플라톤도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 바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참 좋은 뜻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자, 지혜의 선생 그런 뜻이었는데 하지만 BC 5세기 중엽 이후 직업적인 소피스트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소피스트라는 명칭은 불명예스러운 명칭으로 전락하였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서는 그 비극만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희극에 대해서는 강의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5세기를 대표하는希腊의 최고의 희극 시인이 바로 아리스토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해서 다른 희극 시인들의 작품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소실됐어요. 이 사람 작품만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구름이에요. 이 구름 속에서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소크라테스를 이 소피스트로 취급을 해서 조롱하는 그런 극인데,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할 때 제가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구름에서 이 소피스트를 사기꾼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원래 소피스트는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였으나 5세기 중엽 이후 특히 4세기로 접어들면서 이게 불명예스러운 말로, 그러니까 사기꾼 내지는 궤변론자가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견강부회식으로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변했어요. 소피스트는 거의 모두 주로 청년들을 가르치는 직업적인 교사들이었다.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되게 만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또 한 사람은 크세노폰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크세노폰은 원래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이렇게 철학에 대한 글도 쓰고 또 뭐 여러 저서를 남겼어요.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에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냥 평범한 도덕 군자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플라톤 작품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이상적인 철학자로 되어 있는 반면에, 그게 크세노폰의 책에 보면은 소피스트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 그러면은, 돈을 받고 자기들의 지혜를 원하는 자들에게 파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였고, 그러니까 지혜의 장사꾼이다 이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플라톤의 제자, 그러니까는 아테네 철학,希腊 철학을 대변하는 세 사람의 철학자 하면은 보통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피스트를 또 뭐라고 정의를 했냐 그러면, 외양은 그럴듯하나, 어피어런스, 이게 독일어로는 샤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양은 그럴듯하나 거짓된 지혜로 돈을 버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벌써 두 사람의 정의가 틀리죠. 위에는 그냥 저 지혜를 파는 자들이고,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고 거짓된 지혜로 돈을 버는 자, 그 판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4세기 철학자입니다. 크세노폰은 5세기 말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4세기고, 그러니까 벌써 한 세기가 지나면서 소피스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졌음을 알 수 있어요. 소피스트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돈을 받고 가르쳤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주된 이유는 제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였다. 제자들을 많이 끌어모으면 모을수록 인기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들을 비난한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소피스트를 비난한 것은 그들이 지식을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돈 받고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직업적인 교사로 전락을 한 거죠. 그들이 가르친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르친 과목을 하나 들라 그러면 수사학 그리고 웅변술이었어요. 그러나 요구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것이고 가르쳤다. 이러한 일은 전례 없는 것이다. 과거는 이런 직업적인 선생이 없었다 이거예요.
학교가 있었지만 거기서 가르친 것은 주로 시인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호모를 비롯한 시인들의 작품이 주된 교재였어요. 그런데 소피스트에 들어서 학문의 여러 분야를 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BC 5세기 중엽이었고 그들의 주된 활동 시기는 5세기 중엽 중에서도 주된 활동 시기가 언제냐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안이며 그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아테네였다. 펠로폰네소스 때문에 그리스에는 두 개의 유명한 전쟁이 있었어요. 첫째 전쟁이 뭐냐 그러면 480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90년에 또 페르시아 전쟁이 있지만 그건 소규모로 마라톤에서 아테네와 페르시아 그 군대가 싸워서 아테네가 승리를 했죠. 근데 히랍 전체가 전쟁에 참가한 것은 10년 후인 480년 그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임금이 뭐죠? 다리우스 후계자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원어로는 또 히라버로는 그 사람 이름이 크세스예요. 그런데 수에르 왕인가? 예? 수에르 다리오 왕의 그 바로 후손인데 에스더의 제 1장에 보면 나와요. 아하수에로? 예? 아하수에로? 다시요. 아하수에로. 네, 맞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에 나오는 크세스 왕입니다. 침공하기 전에 10년간 이 잔치를 벌려서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헤로도토스에는 500만의 군대를 몰고 이렇게 히랍을 쳐들어와요. 그 히랍인들이 그 전투에서 막강한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친 것이 히랍을 히랍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히랍 문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은 내란이에요. 431년에 시작을 해서 404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 사이에 뭐 정전도 있긴 했지만 그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연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 연맹이 두 지역으로 히랍이 나눠서 싸움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아테네가 스파르타군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계기로 해서 히랍 문화는 점점 쇠퇴에 들어가고 히랍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아직도 아테네가 명성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전통에 의한 그런 명성이고 실제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사실상 기독교 신학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클레멘트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예, 신학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 펠로폰네소스 30여 년간 걸쳤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테네를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 상태로 만들었어요. 전쟁이 되면은 원래 전쟁 중에는 도덕이 무너지지 않아요. 질서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피스가 나타나 가지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무정부적 부도덕한 그리고 궤변호를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오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그 소피스트를 대항해서 일어난 철학이 곧 소크라테스의 철학이고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시고요. 주로 아테네가 활동 무대인데 그 이유는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도시 국가인데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웅변술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대중 앞에서 누가 연설을 잘하느냐가 정치가가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다시 말해 다른 것보다 아테네에서 웅변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 소피스트들이 아테네로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소피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지금 28페이지입니다. 소피스트에 대한 상이한 평가. Different estimation of sophist. 소피스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평가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다. 긍정적인 점은 이들이 당시 초보 단계에 머물렀던 지식을 전문화하고 또 체계화했으며 동시에 소수에게만 허용됐던 지식을 대중화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지식의 지평선을 넓힌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면은 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함이 없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잘난 척 하려면 남을 비판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통을 아주 문제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가능성을 부인함으로써 당시 히랍 사회, 특히 아테네의 도덕적 그리고 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의식 및 애국심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연관해서 이들의 활동을 지칭하는 사용되는 말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하나가 소피스트리인데 이 말은 궤변이란 뜻인데 이와 관련해서 소피스트란 단어는 흔히 궤변론자로 번역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제로 소피스트 중에는 궤변을 이사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말재주로 청중을 사로잡기 위하여 온갖 말수단을 동원하였다. FC 데모스와 디오니소도 도로스가 이런 소피스트 중에 최악의 소피스트로 이 두 사람을 꼽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피즘인데 이것은 소피스트의 철학이란 뜻이다. 독일의 저명한 고대 철학자 첼러에 의하면 이 첼러를 조금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데 다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독일의 페르디난드 바우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특히 사도행전을 비판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은 사도행전이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일으켰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점들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첫발을 내든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18세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를 들자면 대학교 경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튜빙겐 대학교에 있는 신학교예요. 거기에서 역사학과를 이 사람이 창출했는데 이 첼러가 이 금방 말씀드린 바우르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장인을 뺨치듯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몹시 사도행전을 그 비판하고 무죄점을 지적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빛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을 관두고 철학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 고대 히랍 철학으로. 그래가지고 19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역시 철학과 신학은 다르구나.
신학에서 별볼 일 없다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빛을 못 보던 사람이 철학으로 전향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머리가 적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시 있어야만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첼러가 아무튼 그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힐랍 철학사 하면은 첼러를 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금 이제 그 말을 줄여서 하자면은 이 사람 때부터 소피스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3번에 노모스와 피시스, 이제 또 이것도 조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노모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노모스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서 노모스는 율법. 히라보로 율법이 뭘까요? 히브리어는 율법을 뭐라고 할까요? 모세의 오경을. 이건 이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꼭 다 알고 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모세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인데 토라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율법이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가르침입니다.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야라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던지다, 돌 같은 걸 이렇게 던지다, 또 하나는 가르치다. 그래서 선생님 하면은 히브리어로 요레 이렇게 현재 분사로 써서 요레합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는 모세 오경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뜻이 그런 겁니다. 율법은 백성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얽어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령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살까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가르침이 토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는 율법을 토라라 하고 히라보로는 율법을 노모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노모스가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히라보에서 플라톤도 노모스를 율법, 법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원래의 뜻은 전통적인 관습, 인습, 즉 불문율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전통적인 규례들을 노모스라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피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5세기 중반 이전에는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방 말씀드린 전통적인 규례 이렇게 관례 이렇게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것이 법률을 지칭하게 됐는데 법률을 지칭하게 된 후에도 히랍 사람들의 노모스에 대한 관념은 노모스 법률은 원래 그 기원이 신에게 있다. 신의 제가를 받은 것이다. 신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거나 만든 뒤에 신이 제가를 했거나 어쨌든 기원이 신에게 있어서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러나 5세기 중반부터는 법령이 자주 바뀌게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노모스가 그런 전통적인 신성 불가침한 규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제정한 그냥 법률을 의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정말 꼭 지켜야 할 신성 불가침적인 거룩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생긴 거예요. 이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이 소피스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피시스란 말을
끌어냈어요. 피시스라고 하는 뜻은 지금 29페이지 상단으로 가세요. 피시스의 원래의 뜻은 제가 거기다가 안 적어놨나요? 밑에 적었네요. 29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소피스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28페이지에 소피스트이 던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거기 볼드체로 써놨잖아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신들의 28페이지 밑에요. 신들에 대한 경배를 비롯해서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헬라인들과 야만인들이 구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제도들과 법령들은 자연의 근거를 두었고 그래서 신성 불가침한 것들인가 아니면 단순히 인습에 의한 것들로서 변화와 개성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노모스냐 피시스냐. 그러니까 노모스는 인위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피시스는 자연으로 신성, 이것이 바로 신성 불가침이야. 피시스에서 바로 영어에 피직스가 나왔습니다. 피직스 물리학이잖아요. 근데 이 원래는 히라보 피시스라 자연이라는 말에 피시스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상 다 읽지를 않고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소피스트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노모스와 피시스를 대립을 시켜가지고 노모스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피시스 인간 본성에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 지중해에는 여러 나라의 문물이 들어오고 상품이 들어오고 함에 따라서 각 나라의 풍습과 법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싹 드는 판에 그런 생각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다 이겁니다. 30페이지로 가가지고 소피스트를 보통 두 부류로 나눕니다. 대소피스트, 영어로는 메이저 소피스트, 또 소소피스트, 마이너 소피스트. 대소피스트는 비록 전통적인 것을 그렇게 존경하고 중요하지 않고 비판하기는 했지만은 심하지도 않았고 부도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계자들인 소피스트에 이르면 문자 그대로 궤변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소피스트들 중에서 가장 지금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대소피스트 하면은 금방 말한 대로 아주 위대한 메이저 그레이드 소피스트 하면 항상 네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소피스트 제일 많이 알려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이 사람의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말을 바꾸면 만인의 공통한, 그러니까는 보편 타당한 객관적인 진리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고 내게 해로우면 나쁜 것이다. 그리고 법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 법이 다르고 저 나라 법도 다르다. 거기에 대한 예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 하나를 대표로 든다면 대소피스트는 이 프로타고라스인데,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그는 진리냐 아니면 전복하는 자들이냐.
제목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전복하다마는 그것을 뒤엎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진리는 불변한 것인데 전복하다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책은 소실돼서 전해지지 않지만은 그 소문이 첫 문장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를 꼭 표시를 해가지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 뒤의 것은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건 히랍 사회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돌연적인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 옆에 인간의 만물의 척도이다. 거기에 제가 히라보를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판돈 흐리마돈 메트론 에스틴 안스로포스. 안스로포스의 뜻이 뭘까요? 안스로포스. 아실 것 같은데 이 흑판이 있으면 써가면서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근데 어쩌든 간에 안스로포스가 뭐냐 하면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스로포스가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안스로팔라지 하면 인간학이야 되는데 인간학이 아니고 인류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신은 뭐냐? 히라보와 히브리어로 인간이 뭐고 신이 뭐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어에서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나 하나님의 성어예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야훼지만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첫째가 엘로힘이고 둘째가 엘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고 인간을 뜻하는 그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의 그 아담과 같은 거예요. 그 뜻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냥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는 이씨라고 하지만은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인간 이렇게 할 때는 아담 이렇게 합니다. 근데 히라보에 있어서는 신 하면 세오스예요. 세오스. 여기서 theology가 나오죠. theology. theology는 히라보로서 theologia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스로포스.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건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을 경배하는 사람은 신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척도해야지 어떻게 인간이 척도일 수 있겠어요. 이 말 때문에 이 프로타고라스는 인본주의의 창시자로 간주되고 있어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창조자가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신학자 가운데 키케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이렇게 역사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 창시자는 BC 5세기에 살았던 히랍의 프로타고라스다. 그 사람이 한 말은 가장 유명한 것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가지고요. 과연 인간이 만물의 척도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히랍 사람들은 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필멸, 모탈,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신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신의 결정을 구했어요. 모든 행사에서는 반드시 신에 대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부 신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신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 참된 신을 믿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올바른 참신을 믿은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잡신들, 이사야서에 의하면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올바른 신들을 몰랐던 히랍인들이 어떻게 신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모세에게 배웠다. 히랍의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올바른 신에 대한 사상을 갖게 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참신을 알지 못한 히랍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소크라테스를 배우시면서 이래서 히랍 철학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아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주 쉬었다가 추수감사를 한 주 쉰다고 그랬으니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을 공부하게 되면은 플라톤이 왜 기독교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는 어거스틴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중세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고, 어거스틴은 중세라고 할 수도 없고 고대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죽었으니까 고대인이에요. 고대이지만은 그 연관으로 보면 중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에 딱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라고 치면은 중세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그 바티칸에 가면은 물론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시스티나 채플이 성당에 있어요. 바티칸 건물 내에 또 시스티나 채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아테네 학당이에요.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보면은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거나 앉아 있는데, 전면에 아주 딱 클로즈업 돼서 두 사람이 딱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플라톤, 또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 그림을 보면요, 플라톤은 책을 끼고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책을 끼고 이러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냥 크게 그 라파엘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얼마나 두 사람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제 혼자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플라톤은 이렇게 하늘을 지칭하고 있고, 아닙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이런데 그 두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이 틀려요. 이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입니다. 이게 플라톤이 지은 책 중에서 창조론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히랍에는 창조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사상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플라톤만이 놀랍게도 창조론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 책이 티마이오스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에요. 다음에 그 플라톤 강의할 때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못 갈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주어지면은
고대 히랍에서 탈레스에서부터 현대 칼바르타 불트만 이렇게 이르기까지 신학과 철학 사상을 쭉 연결해서 강의를 해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아무튼 그때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첨가해 줄 것은 이 37페이지 불가지론. 이 사람이 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프로타고라스가 거의 볼드체로 적어놓은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신들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그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또는 그들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들에 관한 지식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주제의 불투명성과 인생의 덧없음이 이에 속한다. 말을 바꾸면 신이란 개념 자체가 뭐냐 이걸 모르겠다 이거 이 사람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덧없음. 이것은 인생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큰 주제를 연구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는 솔직한 것이죠. 말을 잘했어요. 신학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첼러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계시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화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페이지 C에 가면은 처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대화라 프로타고라스에 보면은 처벌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경고하는 의미에서 처벌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38페이지에 나오는 고르기아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 소피스트들이 유명한 그 대소피스트 네 사람의 대소피스트들은 다 아테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고르기아스도 역시 이태리 남부 레온틴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427년에 이태리 남부에서는 그때 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시라큐사였습니다. 이 시라큐사가 이 레온디니를 침공을 하려고 했어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온티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대사들을 급파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온디니였습니다. 레온디니가 아테네에 와서 그 아테네 의회에서 이렇게 그 아테네인들에게 그 이렇게 원병을 보내달라고 연설했는데 그때 너무나 달변으로 연설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넋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직을 마친 후에 그 평민 자격으로 이게 아테네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존재하지 않은 것 또는 자연에 관하여라는 책을 지었는 이 책도 역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내용이 이런 것이 나와요. 지금 38페이지 중간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Nothing exists. 설사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그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 Even if it exists, it is impossible to recognize it. 그걸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 번째, 설사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 존재 뭐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을 얘기할 때 이오니아 철학은 변화에 강조를 주고 엘리아 철학은 불변하는 것, 존재의 그 중심을 뒀는데 그 엘리아파를 대변하는 파르메니데스가 존재는 불변한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프로타고라스도 거기서 반발하는 의미로 그렇게 책을 썼고 이 고리기아스도 반발하는 의미에서 이게 책을 썼는데 그 뒤로는 철학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그냥 수사학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을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가면은 에스테틱 오피니언 미학 그러면은 우리말에는 미학이 아름다움을 믿자 배울 학자니까 아름다운 학문이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미학은 그 주제가 뭐냐면은 미와 예술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를 미학이라고 그럽니다. 미에 대해서라 그런 말은 도대체 미라는 것이 뭐냐? 미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우리는 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고 예술을 떠날 때 예술 비평의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미학이에요. 그런데 그 미학의 또는 예술 비평으로서 가장 유명한 책이 지금 전해지는 것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입니다. 그 시학은 호모와 비극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비극의 본질에 대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극은 연민과 두려움을 유발을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비극의 본질이라고 시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개진하기 이전에 이미 고르기아스가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비극이란 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럴듯한 허구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허구 속에 들어가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하는 사람이 저런 게 무슨 저런 건 사실이 아니잖아 하고 비판하고 맹소짓는 사람보다는 더 세련된 사람이라 그렇게 고르기아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디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언어학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0페이지에 있는 헤라클레스의 선택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제목으로 하나의 설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 짧은 소설이라고 할까요? 단편을 하나 지었는데 헤라클레스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편하고 활락적인 그런 삶이냐? 아니면 고되지만은 덕스러운 길을 선택했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주제로 해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우선 첫 번 그 패러그래프만 한번 읽어보. 처음 두 개만. 처음에 악덕을 상징하는 여인이 헤라클레스 혼자 그 조용한 곳에서 명상에 잠겨 있는데 두 여자들이 다가왔어요. 하나는 덕을 상징하고 한 여자는 악덕을 상징하는데 악덕을 상징하는 여자가 먼저 소크라테스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라클레스,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군요. 나를 그대의 친구로 삼으시오. 나를 따르면 나는 그대를 가장 즐겁고 또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겠소. 그대는 인생의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고난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첫째, 전쟁과 걱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주 좋은 음식과 음료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볼거리와 아름다운 소리가 그대를 즐겁게 하고 감촉과 향기 부드러운 사랑이 그대를 가장 기쁘게 하며 침대에서 가장 달콤한 잠을 자며 수고를 가장 적게 하고 이런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요. 만일에 수단이 부족해서 향락이 줄어들까 걱정하게 된다면 나는 당신이 영육간의 수고와 염려로 그런 것들을 획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그대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삼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에서 이득을 챙기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는 이지고잉에서 편하고 즐겁게 활락을 즐기면서 살시오. 이렇게 이제 그 악덕을 상징하는 여자가 헤라클레스를 꼬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덕을 상징하는 여자가 다가와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도 그대에게 다가가 헤라클레스, 나는 그대의 분모를 알고 그대가 교육을 받는 동안 그대의 성격을 관찰하였어. 만일 당신이 내가 이르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대는 고귀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부여하는 축복들로 인해 당신은 더욱 영예를 얻게 될 것이요. 하지만 나는 듣기 좋은 말로 그대를 현혹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나는 신들이 정한 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이요. 무릇 좋은 일을 숭배해야 하오. 만일 그대가 친구들의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오. 만일 그대가 국가로부터 영예를 얻기 원한다면 국가에 공을 세워야 하오. 만일 그대가 히랍 전체의 찬탄을 받기 원한다면 히랍에 공헌하도록 해야 하오. 만일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원한다면 그 땅을 경작해야 하오. 만일 가축으로부터 부를 얻기 원한다면 가축을 돌아보아야 하오. 만일 전쟁을 통해서 위대하게 되고 친구들을 해방하고 원수들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그들은 전술을 아는 자들로부터 전술을 배우고 그들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훈련을 해야 하오. 만일 몸이 튼튼하기를 원한다면 몸이 정신의 종이어야 하고 수고와 땀으로 그것을 훈련해야 하오. 이렇게 덕에 상징하는 여자가 수고스럽더라도 덕으로 향하는 길을 가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헤라클레스는 이 수고롭고 고생스럽지만 덕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42페이지 볼드체 바로 밑에 보면은 헤라클레스의 악덕의 길이 아니라 덕의 길을 택하였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인류를 위한 노력과 수고의 덕으로 사후에 신들의 반열에 합류하였다. 신이 됐어요. 헤라클레스가 한 일들 중에 중요한 것으로 보통 12가지가 알려져 있다. 12가지가 뭐냐 하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여기다 12가지 다 적어놨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이 일들을 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헤라가 그를 해하라고 광기를 보내자. 왜 해하려고 했냐면은 이 제우스가 자기 부인은 헤라 몰래 인간 여자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헤라클레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투하고 분노해가지고 이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광기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미쳐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다. 델포에 가서 신탁을 구했더니 티른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에 가서 12년을 봉사하면 신이 될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일을 하도록 명하였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히피아스는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도 노모스와 피시스를 대립시켜서 노모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급자족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자기가 손수 만들었답니다. 심지어 신발도 만들고 자기 끼는 반지도 만들고. 근데 그거 우리한테 중요할 것이 아니죠.
소소피스로 넘어가지고 또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트라시마코스. 트라시마코스는 칼케돈 사람이다. 칼케돈은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메가라라는 도시국가가 흑해 연안에 세운 식민 도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테네에 와서 또 돈 받고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실제로 비극 작품을 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의는 그 45페이지에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로 가세요. 뭐라고 정의를 잠깐 또 저 서론을 설명하면 플라톤의 그 저술이 24개인가 돼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작품 중에 제일 중요한 작품을 하나만 딱